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잠수함을 삽니다. 건국 이래 단 한 척도 보유한 적 없었던 나라가 말이죠. 그 사실 하나가 발표되자마자 지구 반대편 캐나다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가 사우디 잠수함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언뜻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두 나라 이야기 같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주전이 벌어졌고 한국은 거기서 졌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을 독일에 내줬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사우디가 지금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캐나다 60조 원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건지, 캐나다는 왜 독일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거기서 진 진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판 전체에서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는지까지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60조 원짜리 계약에서 진 나라가 어떻게 더 큰 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영상 후반부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정식 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 중동 패권의 핵심 플레이어. 이 나라에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의아하죠. 국방비 세계 5에서 6위권을 다투는 나라, F-15 전투기를 300대 가까이 굴리는 나라, 아브람스 탱크를 수백 대 운용하는 나라가 어떻게 잠수함이 한 척도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우디 해군은 사실 냉전 시대 내내 수상함 중심으로만 발전해 왔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동맹 체계 안에서 사우디의 역할은 석유를 지키고 지상군을 유지하는 것이었지 수중 작전까지 독자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대략 201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예멘 내전이 터지면서 사우디는 홍해 해상 봉쇄와 후티 반군의 수중 드론 공격이라는 전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합니다. 기존의 수상함만으로는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걸 실전에서 절감한 거죠. 게다가 이란이 잠수함 전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걸프만 수중 패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대전환 전략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발표한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방산 자립화거든요.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외국 수입품이 아닌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냥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두 흐름이 합쳐지면서 사우디 왕립 해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우디 해군 확장 프로그램, 이른바 스냅2라고 불리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3,000톤급 디젤 공격 잠수함 최대사에서 6척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요.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이냐면요.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는 단순히 배 한 척이 아닙니다.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특수훈련된 승조원이 필요하고 잠수함 전용 기지가 필요하고 수중작전 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수십 년에 걸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잠수함 운용 국가로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깐 잠수함이라는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무기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잠수함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수상함은 레이더에 잡히고 위성에 찍히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잠수함은 물속에 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극히 어렵습니다. 냉장고 뒤에 누군가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해전에서 근본적인 비대칭이 생깁니다. 이란이 잠수함으로 걸프만을 압박할 때 사우디가 수상함만으로 대응하려면 상당한 전략적 열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잠수함은 상대방 함정을 추적하고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기 체계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우디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의 조건입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 정부는 잠수함 공급 업체에게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는 기술 이전, 즉 설계 기술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현지 생산, 사우디 땅에서 함께 만들자는 거고요. 셋째는 승조원 교육부터 기지 건설, 장기 정비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입니다. 무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산업 기반 전체를 이식받으려는 전략이에요. 이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과 산업을 얼마나 현지에 이전해 줄 수 있느냐가 가격이나 성능만큼이나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잠수함 수주전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사우디를 잠수함 생산국으로 키워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지금 막 터진 다른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2026년 7월 6일 현지 시각,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카니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를 선정합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7월 7일 새벽 5시였습니다. 밤을 새워 결과를 기다리던 하나오션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방산청 직원들에게 이 발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캐나다 정부가 노후화된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서울 강남 아파트 3만 채 가격이고요. 하나오션의 2024년 연간 매출의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한 방에 회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약이었죠. 경쟁은 10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결선에는 딱 2팀만 남았습니다. 네, 한국의 하나오션, 그리고 독일의 TKMS. 두 나라 모두 캐나다 내 산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패키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은 탈락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탈락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한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독일이 이긴 진짜 이유, 그리고 한국이 진 진짜 이유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카니 총리는 TKMS 선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TKMS의 플랫폼이 북극 해역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TKMS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 캐나다가 중점 방어해야 하는 북극권과 북대서양의 맞춤형으로 설계됐거든요. 한국의 장보고 3A 배치, 2E가 동아시아 해역에 최적화된 것과는 출발점부터 달랐던 셈이죠. 둘째는 나토 상호 운용성입니다. 카니 총리가 나토와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고 있어 통신, 정보 공유, 합동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토 동맹국들이 쓰는 통신체계, 전술코드, 무기체계,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독일 잠수함에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한국 잠수함은 이걸 따로 연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 체계에 맞는 물건을 사는 게 훨씬 편하죠. 셋째는 납기입니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에 이미 잡혀있는 생산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첫 4척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인 2034년에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작전 투입 가능한 잠수함이 한 척밖에 없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는 빠른 납기가 무엇보다 절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넷째, 재투자 조건입니다. TKMS는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그 돈을 전부 캐나다 경제에 다시 쏟아붓겠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해서요. 이건 순수한 무기 거래를 넘어 경제 협력 패키지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선택은 단순히 독일 잠수함이 더 좋다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토 동맹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 면에서 TKMS 못지않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나토라는 군사동맹 체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 거예요.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상 이 장벽을 정면으로 뚫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패배는 K방산에게 완전한 끝일까요? 여기서 숫자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잠수함 수주 시장에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확인된 것만 열거해보면 그리스 4척, 필리핀 2척, 페루이에서 6척, 사우디사에서 6척, 모로코 2척, 이집트 4척,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호위함 5척도 별도로 진행 중이에요. 사우디 잠수함 사업 규모만 놓고 봐도 6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캐나다 60조 원에 비하면 10분의 1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은 단순한 함정 판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기지 건설, 승조원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30에서 40년에 걸친 장기 협력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처음 계약보다 후속 사업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방산에서는 흔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토라는 장벽이 없습니다. 사우디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아랍권,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같은 비나토 지역 국가들에게는 나토 상호 운용성이 오히려 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순수하게 기술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납기, 그리고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지가 결정 요인이 됩니다. 한국이 훨씬 유리한 경기장인 셈이에요. 실제로 K방산이 비나토 시장에서 보여준 실적을 보면 꽤 놀랍습니다. UAE의 천궁2 방공 시스템을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 규모로 수출했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잇따라 방산 수출 실적을 쌓아왔거든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이미 신뢰를 구축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026년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6에서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관련 국내 협력업체 11개사와 함께 사우디 및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에 씨를 심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각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이 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우디, 한국, 독일, 중국. 이 네 나라가 각각 무엇을 원하는지 보면 왜 지금 이 상황이 생겨났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이 아니에요. 사우디는 비전 2030 안에서 방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방부 지출의 50%를 현지 생산으로 채우려면 누군가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인력을 교육해줘야 해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최선의 파트너는 가장 좋은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이 이전해주겠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군사 핵심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주려 할까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기술 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첨단 군사 기술이 적성국에 흘러들어가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업체들도 기술 이전을 해주긴 하지만 핵심 기술은 꼭꼭 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 이전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에요. 하지만 중국산 무기에는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했는데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실제 작전 능력을 못 갖추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 스펙트럼에서 꽤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유연한 편이면서도 무기 성능의 신뢰도는 검증된 편이니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 탈락은 뼈아프지만 전략의 수정을 강요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화오션은 탈락 이후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진단했어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나토가 없는 시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독일 TKMS의 입장에서는 캐나다 수주가 엄청난 레퍼런스가 됩니다. 나토 회원국의 잠수함을 납품하는 실적이 쌓이면 다른 나토 회원국들한테 우리 잠수함 캐나다도 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TKMS도 사우디 잠수함 및 호위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의 라이벌 관계는 캐나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우디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봐야 해요. 중국은 가장 잠재적인 다크호스입니다. 가격도 싸고 기술 이전도 관대하지만 대외 신뢰도 문제와 중동에서 점점 강해지는 반중 정서가 변수입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 무기에 얼마나 의존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미국과도 미묘한 신경전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 하나, 한국이 사우디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한화오션이 장보고 II 배치2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패키지를 제안하고
사우디 비전 2030의 방산 자립화 목표와 맞아떨어지면서 계약을 따내는 거죠. 이 경우 단순 계약 금액 6조 원 이외에도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 전체 방산 시장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집트, UAE, 그리고 여건이 맞는다면 더 많은 중동 국가로 K 잠수함의 레퍼런스가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 경우 한국 방산 수출 지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2. 사우디도 독일 TKMS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TKMS가 캐나다 수주의 여세를 몰아 사우디 입찰에서도 나토 상호 운용성과 기술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경우 K방산 잠수함 사업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사우디 호위함 사업, 필리핀 잠수함 사업, 그리스 잠수함 사업이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닫히는 건 아닙니다. 시나리오 셋. 사우디가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가격과 기술 이전 관대함을 내세운 중국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게 충격이지만 미국과 서방 진영의 외교적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가 워낙 깊기 때문에 핵심 무기 체계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입니다. 사우디가 호위함은 독일이나 한국 중 한쪽, 잠수함은 반대쪽에 나눠주는 형태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분산 발주 전략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방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경계하는 사우디의 국가 전략상 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일상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잘 되면 어떻게 좋아지냐? 단순히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첫째, 방산은 고용 밀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수천 명의 인력이 참여합니다. 조선 분야, 전기전자, 정밀기계, 소재 산업까지 연쇄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지방 조선소 지역 경제와 직결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화오션의 거제도 도크,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야드가 풀로 가동되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방산 연구개발에 재투자될 자본이 커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민수 분야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쓰는 기술 제품들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지정학적 영향입니다. 한국이 사우디 같은 중동 핵심 국가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되면 에너지 외교에서도 협상 카드가 늘어납니다. 한국이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구조에서 방산이 그 안정성을 지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증권가에서는 한화오션의 캐나다 탈락 이후 사우디, 필리핀, 그리스 등 후속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에 더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있지만 글로벌 잠수함 수요 자체가 꺼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경기장에서 졌다고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고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이쯤에서 반대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제가 K방산의 기회에 대해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그림을 흐리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캐나다 탈락이 단순한 나토 장벽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이 기술 이전이나 재투자 조건 측면에서도 TKMS에 밀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TKMS가 캐나다에 제안한 100% 재투자 조건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거든요. 이 분석이 맞다면 K방산이 사우디 같은 시장에서 이기려면 나토 장벽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투자나 현지화 패키지에서도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숙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반론은 사우디 비전 2030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입니다. 방산 자립화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인력을 키우고 기반 산업을 세우고 품질 체계를 만드는 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가 선언은 웅장하게 했지만 실제 실행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기술 이전 조건의 매력이 줄어들고 결국 성능과 가격 경쟁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반론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K방산이 더 과감한 현지화 패키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이 맞아요. 다만 캐나다 결정의 1순위 이유가 나토 동맹 전략이었다는 건 카니 총리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니 이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반론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 실제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잠수함 도입 자체에 대한 필요는 현실입니다. 속도가 다소 더디더라도 결국 방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60조 원짜리 계약에서 진 나라가 어떻게 더 큰 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게임의 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나토의 게임이었어요. 거기엔 나토 상호 운용성이라는 비나토 국가가 어떻게 해도 쉽게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장벽을 못 넘은 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규칙이 달랐던 겁니다. 사우디는 다른 게임입니다. 나토라는 장벽이 없고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얼마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 홍해와 걸프만이라는 실전 환경에 맞는 무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한국은 훨씬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캐나다에서 진 한국이 사우디에서는 다른 규칙으로 경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산 잠수함은 대체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있는 나라들, 즉 나토 동맹 안에 머무르려는 나라들에겐 불리한 게임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바다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나라들에게 한국은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신도 불안한 바다를 스스로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립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 순간, 그 파트너 자리에 누가 서느냐가 앞으로 20에서 30년의 중동 방산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거 한번 남겨주세요. 사우디 잠수함 사업, 한국이 결국 딸 것 같다. 아니면 이번에도 독일에 밀릴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그리스 잠수함 사업이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나토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려 하는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그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